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생활법률 과목을 담당할 법학부 전현철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의실에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개강이 2주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비대면 강의는 하지 않고 대면 강의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공지를 그렇게 올렸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3월 30일 비대면 강의가 실시될지 여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비대면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서부터 비대면 강의를 시작을 하고요. 7월 8일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7월 8일까지 강의를 하게 되면 법정 수업 일수는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보강을 하지 않고도 법정 일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각자 자기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테니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강의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나하고 같이 이제 생활법률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먼저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교재는 우리 법학부 교수님들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현대인의 생활법률이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저자가 여러 분 계시죠. 우리 법학부 교수님들이세요. 이제 고용훈 교수님 가나다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글쎄요, 이 책이 다시 출판이 돼서 겉표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겉표지는 다를 수 있는데 제목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현대인의 생활법률. 우리 학교 서점에 가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이 교재를 가지고 생활법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교재 한번 펼쳐보실까요? 교재 펼쳐보시면 우리 교재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보면 제1장 혼인의 법률 문제, 제2장 재산 상속, 제3장 부동산 매매, 제4장 부동산 임대차, 제5장 보험까지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8장으로 넘어갑니다. 제8장 진술서 또는 자백의 증거 능력, 제9장 불신검문과 강제연행, 제10장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와 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재 중에 우리가 직접 우리가 실제 이제 공부하는 부분은 1장서부터 5장까지, 그리고 8장, 9장, 10장입니다. 이렇게 8개 장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강의안을 제가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제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라든지 번칙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는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강의안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한 학기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수업 첫 시간 제1장 혼인의 법률 문제 한번 보죠. 우리 교재 11쪽에 보면 약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혼. 자, 약혼이 뭐냐? 약혼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양 당사자의 합의이다. 그러니까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남녀가 우리 나중에 장래에 혼인을 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게
이게 약혼이에요. 약혼. 그래서 약혼의 성립 요건 한번 보죠. 약혼은 장차 혼이 나요 부부가 되려는 양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약혼 당사자는 누구죠? 장차 혼인을 하려는 남녀죠. 응? 남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부모님들끼리 서로 정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약혼으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응? 부모님은 약혼 당사자가 아니에요. 약혼의 당사자는 장차 혼인을 하려는 남녀죠. 그리고 이 약혼은 합의만으로 성립해요. 그래서 별도로 뭐 약혼식을 해야 된다든지 약혼 예물을 교환해야 약혼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러면 약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우리는 약혼하지 않고 바로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법률적으로 보면 틀린 표현이죠. 왜냐하면 약혼 없이 혼인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혼인하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혼인을 하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생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녀가 갑자기 만나서 혼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혼을 하지 않고 바로 결혼했어요 라는 표현은 약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혼은 했죠. 약혼은 했는데 약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약혼은 뭐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해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거행해야 된다든지 예물을 교환해야 약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약혼은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해야 할 수 있어요. 이게 약혼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남녀 모두 만 18세에 도달해야 약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 연령은 만 18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혼 연령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미성년, 지금 성년 연령이 몇 살이죠? 19살이에요. 만 19세. 과거에는 성년 연령이 만 20세였어요. 그러다가 2013년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년 연령을 한 살 낮췄죠. 그래서 지금 19세예요. 그러니까 만 19세에서부터 성년이 되고요.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가 되죠. 미성년자. 이런 미성년자인 경우, 그러니까 만 18세는 넘었는데 아직 19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약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그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12쪽 한번 보시죠. 12쪽 맨 윗줄 보면 또한 금치산 자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지금 금치산자라고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가 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교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고요.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금치산자가 아니고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12쪽 맨 윗줄에 금치산자 이렇게 나왔는데 금치산자 부분을 연필로 이렇게 지우시고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꾸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여러분들 혹시 행위 능력 들어보셨어요? 행위 능력? 이제 법률상 개념인데요. 행위 능력이 뭐냐 하면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근데 무슨 행위죠? 법률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건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할 때 그 행위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뭐예요? 어떤 법적 효과를 의역하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과거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같은 표현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원래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이렇게 A4 용지에 출력을 했어요. 한번 보죠. 자,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이런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해야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가 돼요. 응? 그럼 이런 제한 능력자에는 누가 있느냐? 첫째,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뭐예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있어?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에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러니까 사무 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됐다든지 약간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무 처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사무 처리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비록 이와 같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이 피한정 후견인은 예전에 우리 한정치산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정치산자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 처리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한 능력자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고 이와 같은 제한 능력자들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약혼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이 제한능력 제도는 원래 어디에 적용돼? 재산상 거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거야. 지금 약혼이나 혼인과 같은 신분행위에는 원래 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약혼이나 혼인과 같은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가족편, 민법, 그 가족법, 민법이 이제 5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5편으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친족 상속편. 요 친족 상속편은 우리가 흔히 가족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족법의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12쪽 맨 위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요 제한 능력자 요 개념은 잘 숙지해 두세요. 제한 능력자 개념. 다음 약혼의 효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약혼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가까운 시기에 혼인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약혼 당사자가 혼인할 생각이 없어. 차일피일 혼인을 미뤄. 자, 이런 경우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요. 이런 경우 내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소송. 그러니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혼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계속해서 혼인을 미룰 경우에는 혼인을 이행해라, 혼인해라 이렇게 구하는 그
혼인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 혼인을 할지 말지는 본인의 절대적인 의사에 달려 있는 거지. 이거는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혼한 당사자 사이에 이제 혼인으로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약혼 당사자는. 그런데 그 일방이 차일피일 혼인을 미룬다고 해서 혼인 의무의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뭘 해요?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보죠. 교재 12쪽에 보면 약혼의 효과 부분. 약혼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가까운 시기에 혼인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약혼 당사자 일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밑에 줄 보시죠. 따라서 약혼 당사자는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손해배상 청구. 이때 손해는 뭐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다 포함되어 있죠. 재산적 손해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무슨 약혼식을 했다 그런다면 약혼식에 소요된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손해가 있죠. 정신적 충격을 받죠. 이걸 우리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위자료라고 해요. 위자료. 정신적 충격 받았죠. 혼인하기로 약속해놓고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이 변신해서 혼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가로 2번을 한번 보시죠. 약혼 중에 제3자가 약혼 관계를 침해했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가 뭐죠? 불법행위. 자, 이 불법행위 또 이 칠판에 판사를 해야 되는데. 자, 불법행위가 뭐예요? 얼핏 들어봐도 이거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구나. 자, 불법행위 같은 경우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냐? 첫째,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 두 번째,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람을 때렸다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다든지, 또는 타인의 어떤 재산에 손해를 야기했다든지, 이런 거는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죠. 위법한 행위예요. 이렇게 가해 행위가 위법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와 같은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첫째 고의과실, 두 번째 위법성, 세 번째 손해 발생, 네 번째 인과관계.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고요. 이렇게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 뭘 해야 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자,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약혼 당사자 일방이 혼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인가요? 이때는 이 손해배상 청구는요, 이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예요. 계약 위반에 따른. 그러니까 약혼도 계약이에요. 근데 이제 재산상 계약은 아니고 신분상 계약이죠. 근데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지금 이 반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약혼 중에 제3자가 그 약혼 관계를 침해했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때 이 제3자는 뭐예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돼서 그로 인한 피해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평상시 갑돌이를 사모하던 을순이가 갑돌이를 꿰어서 바람을 피고, 그래가지고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약혼이 파기가 됐어요. 자, 이 경우에 갑순이는 갑돌이를 상대로 약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 을순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아까 여기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뭐라 그랬죠?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가해자의 고의과실. 그럼 이 경우에 을순이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을순이의 고의과실은 뭐냐 하면, 갑돌이가 약혼한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약혼 관계를 파기시켰어야 된다고요. 응? 근데 만약에 을순이가 갑돌이가 약혼한 사실을 몰랐어요. 응? 갑돌이가 자기가 약혼한 사실을 숨기고 을순이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갑돌이가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을순이는 뭐, 을순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을순이도 피해자지. 응? 을순이도 피해자지.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약혼의 해제 한번 볼까요? 약혼의 해제. 자, 이렇게 약혼 당사자는 장차 혼인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혼인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약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약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데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정당하게 적법하게 약혼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그럼 어떤 경우 약혼 해제 사유,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인정되느냐? 우리 민법에 약혼 해제 사유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약혼 해제 사유 한번 볼까요?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약혼 해제 사유를 한번 보시면, 자, 13쪽 한번 봐요. 13쪽. 자, 약혼 해제의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약혼 해제의 요건. 첫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것. 약혼하고 난 다음에 약혼 당사자 일방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까지 혼인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이런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약혼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약혼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약혼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 좋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일구겠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법이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자격정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격정지. 이게 자격정지가 형벌의 종류인데요. 그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그러면 자격정지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면 적법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건데, 약혼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벌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형벌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짠, 짠, 짠. 자,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에는요,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첫째, 제일 무거운 거. 사형. 알죠? 사형. 그게 제일 무거운 형벌이죠.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란 뭘 말해요?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을 말하는군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밑으로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형벌의 종류가 있어요. 자, 가장 무거운 사형을 한번 볼까요? 사형은 뭐예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라든지 법률에 사형 제도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1997년인가? 1997년 이후 지금 여태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97년, 98년이나 98년.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사형이 아직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 지금 속해 있어요. 사형이 있죠. 그 다음에 징역. 징역은 이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에요. 금고도 마찬가지예요. 징역, 금고도 마찬가지인데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징역은 정역, 여기 일이에요. 일. 정역이 부과되는데 금고는 정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금고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에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고에 처했어요. 근데 이렇게 금고를 받은 사람들도요, 본인이 정역 신청,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도소에 하루 종일 방에 계속 있으면 그거 뭐 못 견딜걸요. 그래서 대부분 금고를 받은 사람들도 정역 신청을 많이 한대요. 하여튼 이렇게 징역, 금고, 여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요. 자격상실. 자격상실은 명예형이죠. 명예형. 자격. 무슨 자격이 상실돼요? 무슨 자격? 예를 들어서 무슨 선거권, 피선거권. 그 다음에 무슨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자격이 이제 상실이 되는데 이 자격 상실은 당연 상실만 있어요. 당연 상실. 그러니까 당연 상실이 뭐냐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여기 이제 징역이라고 하는데 무기 금고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받으면요, 당연히 자격이 상실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별도로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하지 않아요. 그래도 당연히 자격이 상실돼요.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당연정지, 선고정지가 있어요. 당연정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징역 2년에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 그 징역 그 복역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가 돼요. 근데 선고정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격정지를 별도로 선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하면 징역 1년 복역 기간 동안에는 당연정지고 그 다음에 징역을 다 마치고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때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했으면 3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정지에는 당연정지, 선고정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벌금. 벌금은 재산형이죠. 벌금은 액수가 5만 원 이상이면 벌금이에요. 구류, 이것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징역 금고와 마찬가지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기간이 달라. 구류는 30일 미만. 그러니까 징역이나 금고는 최소한 1개월이 넘어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과료, 요것도 재산형인데요. 벌금하고 차이는 금액이 달라요. 요거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그러니까 5만 원이 넘어가 5만 원 이상은 벌금, 5만 원 미만은 과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몰수, 요것도 재산형인데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국고에 강제적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재산형이에요. 몰수. 그래서 형벌의 종류는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그런데 어떤 경우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야?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이때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생활법률 지금 1주차 강의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